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해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7일에는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제공은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거듭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도적 문제가 생긴 상황을 가정한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향후 러시아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당정이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적극 검토하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낙찰받으면 구입 자금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저리로 대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긴급 지시하면서 오늘 인천지법에서 피해 매물 20채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채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돼 일부 낙찰되면 피해자는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오는 26일엔 정상회담, 27일엔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미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4월 24일부터 4월 29일간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수요일로 예정된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참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4월 27일 목요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동맹,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거듭 확대 해석을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민간인 살상 같은 인도적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냐는 가정의 표현이었다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향후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자율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대열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우리 입장은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민간인 대량 학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러시아는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한국의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러시아 외무부가 반러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기 지원은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К нашему сожалению, Сеул занял достаточно недружественная позиция.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원색적인 발언까지 동원했습니다. SNS에 적을 돕겠다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양국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함께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이미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강경 입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한 우리나라를 이미 교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국제질서와 평화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망하는 싱크탱크 토론회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데다 폴란드와 미국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Russia is already sees South Korea as a combatant in the war. Korea is already bearing the brunt of Russian anger and animosity. 빅터차 석자는 우리나라의 정책 충돌로 직접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나토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Through backfilling NATO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weapons to Ukraine. Korea has one of the largest, if not the largest, stockpile of munitions of any country in the world. 또 북한이 이미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우리와의 대화에 관심도 없다며 무기 지원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많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쟁 시작 뒤 36번째 지원으로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입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more ammunition for U.S.-provided HIMARS, rocket systems, and anti-armor systems, as well as additional artillery rounds. 미국 언론은 이번 지원 발표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소총 총알부터 대형 포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분석입니다.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계속 압박을 였었고 얼마 전에 폴란드 총리가 또 미국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부족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재고량을 쓰는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으니 미국이 좀 러시아나 이런 데로부터 안전 보장을 하고 한국을 설득시켜 달라라고 폴란드 총리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압박이 됐을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절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정상회담 의제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조 바이든은 요구할 거니까.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원 문제를.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6개월 전에 단정적인 어조로 양국 관계 파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푸틴은 아예 단정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거
평화 통일로 가는 거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 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지금 넘어설까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가 돈에 의한 매수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예,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어떤 분은 감정이라든가 분노 조절에 사실 장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말씀하시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반대 아닙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 자유 탄압하고 또 법치 강조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 3자 변제안도 막 밀어붙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들만 이끌어내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시중에 돌고 있는 의심 명단 속 의원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이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처지가 되나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없고 깨끗한 당대표였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원들 일단 다 출당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 의원들이 아니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만약에 이 20명의 돈봉투 연루 의원들이 2차 체포동의안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택해버리면 본인이 정말 꿈에서라도 피하고 싶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한 거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서 신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이루어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2차 피의자 조사는 첫 소환 때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검찰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강 회장을 상대로 더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당일 저녁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과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들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선거 관계자들에게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직접 끌어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지시를 받아 현역 의원 몫으로 6천만 원을 마련해 봉투 20개로 나눠 뿌리는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발전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압수수색 직전 여러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돼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 내용이 잇따라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공범들과 말을 맞출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당시 송 전 대표가 불법 자금을 직접 전달한 듯한 정황은 물론 강 회장에게 돈을 대준 스폰서의 이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스폰서의 자녀가 당대표 선거 이후 윤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취업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와
금품 조달 대가로 주고받은 게 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와 윤 의원을 비롯한 다른 불법 자금 공여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수수자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예고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지도부 일부가 모여 논의했을 때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을 송 전 대표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강행하면 당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는데 서로 말 맞춰 진실을 은폐하기로 모의라도 한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 전 대표에 대해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낙찰받으면 구입 자금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저리로 대출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셋값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인데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단속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늘 시도경찰청 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특히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전체 대상에 대해 전국수사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 전세 사기는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1,500채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천 건축왕에게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3명 역시 경매로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인천에서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가 유독 많은 이유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층마다 전세 사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31살 여성이 살던 곳으로 60세대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해 경매 절차에 돌입한 주택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500채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피해 주택 경매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인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서울 화곡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빌라왕의 경우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받아 차익을 챙기면서 따로 빚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 씨 일당은 직접 토지를 사서 주택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석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임의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남 씨가 구속된 뒤 소유주택들이 줄줄이 경매에 넘겨지는 겁니다. 또 금융기관의 근저당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관계를 갖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갈 때 1순위를 차지하는 화곡동 빌라왕 임차인과 달리 인천 건축왕 피해자는 근저당이 해결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에게 일부 금액을 우선 돌려주는 최우선 변제금 역시 근저당의 발목을 잡습니다. 전세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이 잡힌 날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설정하다 보니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은 겁니다.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3명 가운데 2명도 이런 이유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에서 건축왕 남씨 명의의 주택이 2,700채에 이르는 만큼 경매로 집에서 쫓겨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구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전세 사기 일당은 바지 임대인을 두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제2, 3회 건축왕 피해 사례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문가들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거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2살 전준혁 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중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임대인과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주택은 근저당 7억 원이 설정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중개사는 전체 9세대가 모두 입주하면 근저당을 4억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4억 미만 감액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본인이 이제 특약을 넣다가 걸어줬던 거였죠. 그렇게 임대인을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감액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듬해 12월 남은 공사 대금 2억 원가량을 갚지 못해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0대부터 20대 거의 다 바쳐가지고 일을 했던 돈이 여기에 이제 다 뿌듯하기도 했고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전 씨는 주택이 경매에 낙찰된 뒤에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 씨가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애초 임대인의 말 역시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제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깜깜했어요. 되게 막막하고. 알고 보니 임대인은 이른바 바지 역할로 실제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 자금 등은 전문 임대업자인 A씨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바지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인천 건축왕 사건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017년 이후 집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급증했던 만큼 제2, 제3의 건축왕 사기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들이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극단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임대인은 자신도 A씨에게 속아 세입자들에게 특약사항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공사업체 대금이 미납됐거나 다른 세입자가 있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피해는 어렵게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인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1박 2일 투쟁을 시작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삼각 지역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 장애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열차 타고 여행 가고 시민으로서 당당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의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정부가 진행하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안을 당당히 거부하고 지금의 국무총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중에도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두를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버스 정류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점자블록 같은 유도시설이나 문자, 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고 휠체어 출입이나 회전도 어려워서 접근에 제약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대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하나생명 사옥에 안마침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직원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면 이완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마하는 직원은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들.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한 한화생명 소속 직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안마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채용된 장애인은 53명에 이릅니다. 그 사원증도 주시고 배지도 달아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 영등포역에는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네일아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등포역점은 KB증권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회의 일원이 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그걸 받고 가방이 됐다고 하던 분이 있고 마음에 든다고 하던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말해주던데 내가 마음이 좋아. 은행권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에선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장애인 교육 등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연 1조 원 수준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차별성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 활동이 많고 외부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에 정량적인 수치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선 사회공헌 활동 공시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심해졌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학교가 담당했던 걸 가정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숨진 8살 발달 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난에 고립된 어머니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을 닫은 학교. 학습과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학부모 개인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화여대가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4,7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대면 수업 대신 도입한 원격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장애 학생에겐 더 어려웠습니다. 학부모 절반이 원격 수업의 모든 과정을 자녀 옆에서 완전히 도왔다고 말했지만 절반 넘게 집중이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습 부러미를 아이들 가정으로 배송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냥 학습지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집에서 같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수치로 드러나는 학습 결손도 문제지만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심리적 위축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이 더 컸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했던 통합 수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장애 학생이 자연스레 배제됐고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는 지쳐갔습니다. 평소에 통합 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돌봄 체계가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순회 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코로나와 같은 외부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틈은 되게 커진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닥쳐올지 모를 다음 전염병 대유행. 대가가 너무 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유휴 인력 풀을 미리 만들고 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내보낼 공영방송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학급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서 교사가 개별적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초등 돌봄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지역사회 아동센터에서도 장애 학생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9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하고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1 장애인 삶 패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1.7%만 같이 사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차별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3.6%는 장애인 가정으로 살면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고 무시하거나 참고 대처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계 서류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NX, 넥시스, 우아미,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각 업체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리버스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청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이튿날인 14일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처럼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10여 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음주 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장치를 차량에 달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 음주 측정기를 후 하고 불면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장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 해갖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토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소속사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룹 아스트로의 문빈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며 큰 충격 속에 비통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장례는 가족과 친지들,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그룹 아스트로로 가요계에 데뷔해 최근 유닛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문빈은 향년 25살의 나이로 어제 저녁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주요 시설과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거라고 작년에 발표한 바 있고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지시한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고 밝혔지만 발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동식 로켓 조립 건물을 발사장 중심부로 옮겨 지붕과 외벽을 해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연료 산화제 저장고 부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짓고 대형 건물 건축 공사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 대부분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발사장 주변에는 여전히 자재가 놓여 있고 로켓 조립 건물도 해체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위성은 과거보다는 발전된 걸로 추정되지만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 위성체를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2차례에 불과합니다.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 성공하였다. 하지만 지상국가의 송수신이 식별되지 않아 이마저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은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된 사진으로는 정확한 크기와 재원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육각기둥 모양의 중량이 300kg 이상이고 태양 전지판 4개가 펼쳐지도록 고안돼 크기도 훨씬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양전지셀을 보다 많이 접착을 해서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화질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 위성이 한미의 확장 억제력에 대응하는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정찰 위성을 이용해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부대의 이동이라든가 고정 물표도 있겠지만 항모단이라든가 이동하는 물체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핵심적인 것은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든지 어쨌든 미사일의 정확성이죠.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상도가 군사용으로 쓰기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로 정밀 광학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 1호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관심이 쏠렸는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와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이 거론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한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우선 거론됩니다.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현무5는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소형 핵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 10 이상 속도로 낙하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적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이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여 소위 비핵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는 그런 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 EMP탄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EMP탄은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반경 내 모든 전자기를 멈춰 북한의 핵미사일 지휘통제시설 등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 변전소에 쓰여 전력망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정전탄 개발 등도 주목됩니다. 터뜨리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상공에서 터뜨리느냐, 그 성능이 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르지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의 모든 전자기는 스탑되는 거예요. 이 밖에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고성능 대형 수중 발사 장치 등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어적 측면에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정기적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 발사는 이전에 300회 이상 있었고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에 따라 실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답방에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어젯밤 지방신문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자신이 한국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소송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무대로서 히로시마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피의자 기무라 유지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 엔이나 되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전 중인 중동 국가 예멘의 한 구호 물품 지급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적어도 78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예멘 수도 사나의 한 학교에 마련된 자선 행사장에 구호품을 받으려는 인파가 몰려 적어도 78명이 숨졌다며 이 지역을 통치하는 후티 반군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번 사고로 85명이 숨지고 332명이 다쳤다며 반군 측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라마단 금식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어제 초여름 같더니 오늘은 선선한 봄 날씨입니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고온 현상도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나 낮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서부 지방은 낮 동안 서울 18도, 춘천 21도로 어제보다 3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남부 지방은 대구 30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방의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